네, 지난 한 주 국내외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언론중재법과 윤희숙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여야가 뜨거웠는데요. 대선 국면에서 떠오른 쟁점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어제 윤희숙 의원과 관련한 얘기를 한참 나누다가 좀 못 다룬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언론중재법 관련 내용 먼저 짚고 이어서 윤 의원 관련한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이 언론중재법이 정치권을 아주 떠들썩하게 뒤흔들었습니다. 하이라이트, 그 현장의 영상 먼저 보시고 오늘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언론 마살, 언론 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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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파괴 시도하는 더불어 반민주당을 위해서 구호시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는 협치쇼를 하고 뒤에서는 날치기를 하고 합의가 됐다고 저는 인식을 했는데 협의 과정은 충분히 거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윤회 문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언론 자유 보장하라 그러면서 취재원 보호법까지 발의했죠. 지금과 그 당시는 너무나 다르다. 아직 답변 안 것을 줬어요. 법사위원장이신 장관! 권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왜 답변하냐고 도대체. 어디서 배워버리죠? 다른 의원님들이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훈계하고 가르치네 아주. 법사위원장을 하신 권 의원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가만 생각합니다. 있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어디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뭐하는 짓이야? 내 의견을 끝까지 듣고 답변하란 말이에요. 건방지기가 뭡니까? 지금 건방지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묻지도 않았는데 소리 지르면서 나한테 훈계하고 있고. 소위부터 또 차수 변경까지 전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어떻게 우리가 협조를 합니까? 이런 의사일정 저는 협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의견 있으시면 의견 있으신 의원님들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항은 오늘 논의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지금 맨 마지막에 보신 대로 언론중재법은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회의 상정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두 분께 먼저 이번 언론중재법,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하는 논란이 굉장히 큰데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내용도 그렇고 절차도 그렇고 사실상 이게 지금 민주주의적인 그 합법적 절차를 다 어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어떤 명확성이 있어야 되고요. 법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귀에 견물 귀걸이 코에 코걸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안 자체가 보면 명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면 이 굉장히 모호한 조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판사나 또 이 검찰 측이나 등등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범위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그 조항들이 많아요. 또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나라가 언론의 자유가 이제 보장되는 나라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의혹이나 이 모든 기사들이 그렇습니다. 작은 단서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어떤 큰 의혹으로 이제 발전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번 법안 같은 경우는 그 단계마다 전부 다 차단하고 실질적으로 언론이 제대로 보도할 수 없게끔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악성 조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조항들을 여러 가지 어떤 심층적인 논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걸러내야 되는데 이제 그 절차도 사실은 다 어떤 면에서 없앴다.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든 언론기관 또 언론단체 그다음에 이제 이 학계라든지 법학계라든지 더군다나 지금 이 현 정권의 어떤 우호적인 세력이라고 하는 민변이나 참여연대 등에서 다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여당 내부의 의원들도 일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강행을 시도할까? 참 납득이 안 되는 대목입니다. 예, 절차와 내용 모두 다 문제가 많은 법안이다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박 교수님. 가짜 뉴스의 폐해를 줄이자 또 그 피해를 갖다가 구제하자라고 하는 법 개정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취지에 대해서는 뭐 국민 다수가 공감을 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서 좀 아쉬운 대목 또 문제되는 대목이 저는 두 군데가 있다고 봐요. 일단 하나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피해를 갖다가 규제하는 그 기준과 방식이 좀
일관성을 잃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민주당이 추진하던 법안과 또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이후의 법안, 그리고 또 지금 또 논의되고 있는 법안을 보면 예를 들어 그 피해의 어떤 그 고의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거를 기자나 언론사 보고 하라 그랬다가 또 이번에는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나오니까 이제는 또 원고 보고 하라 그랬다가 또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일관성을 잃고 있는 것들은 하나의 예시가 되는 게 지금 법안의 논의가 좀 충분치 않은 채로 지금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우려를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법안을 갖다가 통과시킬 때도 사실은 뭐 논란이 되는 법안을 우리가 과거에 이제 여러 개 그 법률들을 민주당이 이제 밀어붙인 사례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국민들이 지지하는 여론들이 높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을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추진 동력이 좀 너무나 이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 과거에 뭐 공수처법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정의당이라든지 다른 이제 지지 정당들이 있었고 또 시민단체의 지지도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이라든지 뭐 민원연이라든지 이런 우호적인 단체들까지 반대를 하고 나서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그 방향과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그 국민적인 합의 또는 이제 논의 이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그 법 개정들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분 모두 다 절차와 그리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중재법 조금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될지 좀 몇 가지 핵심적으로 논란이 큰 부분들을 짚어보고 넘어가 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부분, 이게 지금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현정 위원님도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고의중과실이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놓고 고의중과실이 있을 경우에 이걸 이제 언론사에 징벌적으로 5배의 이제 손해를 이제 부과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제 과연 이 고의와 중과실의 판단 기준이 뭔가. 우리가 이제 그 뭐 세계적인 학계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가짜 뉴스의 기준이 뭔가 아직까지도 논란 중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 사태 초기에만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 본인은 표창장 위조한 적이 전혀 없다. 뭐 이거는 좀 정말 악의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런 기사를 썼다고 하면 지금 이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뭘 제일 처음에 하냐면 열람 차단 청구권을 행사하게 돼요. 이게 행사하게 되면 어떠냐 하면 인터넷에 예를 들어서 이런 기사가 어떤 언론사에서 특종을 해서 올렸다. 그럼 이거를 열람을 차단시킵니다. 그러면 청구를 해서 그걸 법원이 받아들여주면 차단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증거 자체가 명확치 않다고 한다면 분명히 차단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사가 나오는 초반 단계에서는 증거가 명확하게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바로 이제 이 조국 전 장관 사태의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면 당국대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해줬다는 그 보도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다른 언론사에서 그거 뉴스를 받고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의혹이 전체 큰 틀을 갖춰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뉴스의 첫 출발점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그 어떤 권력형 비리가 보면 작은 하나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러면 애초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차단이 되어버리면 일단 확산이 자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수사 단계에서 명백하게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혐의가 이렇게 입증되었습니다. 뭐 2단계까지 가야지 기사가 그러면 이제 누구나 볼 수 있게 오픈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은 피의 사실 공표 금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또 형사 그 준칙이 돼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공개를 할 경우에 인권수사관, 인권감독관이 그걸 또 어디서 내부적으로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이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는 형사사건 피해 금지 규칙이나 이런 걸 하면 결국은 판결이 나면 재판을 보고 보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모든 어떤 권력형 비리가 작은 단서의 언론 보도부터 출발했고 내부자의 고발에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법을 보면 결국은 이 언론사가 어떤 자신의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 신분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사람의 어떤 그 내부 고발자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과연 내부 고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많았죠. 그렇죠. 그걸 예를 들어서 상대방 측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는 언론사 측에서 이걸 증명을 해야 되니까 증명하기 위해서는 누구로부터 이 사실을 증명받았다. 어떻게 이때 사건이요? 결국은
누가 줬는지가 증명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예. 언론사에서 취재원 보호 때문에 나중에 모든 것이 끝난 40년 뒤에 나야 이 처음 발설자가 누군지가 네. 공개가 됐는데 예. 문제는 이런 법이 통과되어 버리면 과연 내부 고발자가 있을 수 예. 있을까요? 지금 고의중과실 추정 부분 그리고 기사를 열람하는 걸 차단시키는 그 청구권 행사하는 부분 다 문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이 전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그 고의중과실의 입증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까지 언론이 이제 그 추정을 가지고 보도를 했을 경우에 네. 이것을 갖다가 사실은 지형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걸 갖다가 고의 중과실을 갖다가 입증해 내는 게 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예. 막 언론을 지금 제4의 권력이라고 부르는데 네. 쏟아져 나오는 그런 기사 속에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고 예를 들어 과거에 우리가 기억하듯이 네. 뭐 쓰레기 만두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다가 꼬투리를 갖다가 쓰레기 버릴 걸 갖다가 썼다 그래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 회사가 그 쏟아지는 언론 속에서 자신이 쓰레기로 만두를 만든 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네. 어떻게 입증을 하고 그렇죠. 어떻게 이것을 언론사가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지금 가짜 기사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네. 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오히려 이 언론사나 기자에게 고의 중과실의 어떤 그 책임을 갖다가 입증을 하게 하는 건 마치 우리가 이제 그 의료 과실 사고가 났을 때 네. 환자가 입증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일단 입증의 측면- 책임이 그러니까 의료 사고인 경우에는 현재 환자에게 있나요? 아니죠. 입증 책임이요? 과거에는 환자에게 예. 있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몇 년 전에 그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의사가 입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의료 예. 단체나 이런 예. 데서 좀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무조건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열람 차단 청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명백한이라고 하는 기준이 조금 어디까지인지는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의 기사를 갖다가 인용한 보도 가운데 네. 완전히 오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기사에 싣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네. 의도가 완전히 바뀐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구나 다 그 기사의 그 핵심 포인트라든지 네. 그다음에 키워드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한 문장만 따가지고 미국 기사에는 이렇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기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부분들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는 열람 차단 청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는 거 이 자체를 갖다가 만약에 못한다면 지금 인터넷 시대에 그 기사가 무한 복제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시대에 계속해서 우리가 마치 이제 성 동영상 같은 거 한번 유출되면 차단하러 계속 평생 쫓아다녀야 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도입의 취지, 필요성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다만 그 기준을 어디까지 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언론중재법의 서두에 제외 대상을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든지 고위공직자, 그다음에 대기업 임원들 이런 사람들은 제외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언론 단체들도 어떻게 하면 이 취지를 살리면서 현실에서 네. 적용 가능할지를 고민해야지 네. 이걸 무조건 다 안 된다 뭐 언론 재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제로 이것부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지에 대한 대안이 없는 거죠. 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전문 분야에서는 피해자가 입증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열람 차단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요, 민주당에서 간담회를 또 열었습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열었는데 통역이나 보도 자료도 제대로 준비가 되지 못했고 또 외신 적용 여부도 문체부와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이에 관해서 졸속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님? 자, 일단 이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이제 통과를 시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저께 열린 그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한 이제 간담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외신 기자들이 그러면 이게 외신이 과연 적용이 됩니까?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김용민 미디어특위위원장 김용민 의원이 외신도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문체부에서는 외신 기자 클럽의 질의에 대해서 외신은 적용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법에 지금 언론중재법에 해당 범위는 신문법과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내 언론 사업자입니다. 근데 외국 언론은 외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특파원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외국 언론에 적용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법안을 두고서
해당 법안을 만들었던 국회의원과 이 담당 이 법을 집행하는 문체부가 서로 정반대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기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자기들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 외신 기자 오죽하면 아니 지금 그것도 정해지지 않으면서 왜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게 우리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법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판사에 따라서 이거는 유죄가 되고 무죄가 되고 이래버리면 이게 형평성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외신 기자가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도 본인들도 모르고 있는 법안을 이거를 지금 국회에서 그냥 통과시키겠다?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일입니까?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법안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완전히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어제 제가 그저께 저 외신기자클럽의 저 설명은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굉장히 응축적으로 보여줬다. 즉 법을 만든 본인들도 이 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그것조차 모르면서도 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외신 기자들 설명하면서 영문 자료 하나도 없이 그냥 한국말로 가서 설명을 하고 이런 걸 보면 이 법안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안 돼 있는가. 더군다나 내일이면 법안이 일단 통과가 되는데 네. 이제서야 외신 기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한다? 이거 자체도 저는 코미디다라는 저 생각이 행사도 그럼 급조한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냥 외신기자 상대로 설명하는데 법안 내용도 모르고 있고 그걸 주도한 이 본인 자체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예. 박 교수님께서는 이 외신 기자 간담회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라고 봐요. 비슷한 네. 얘기인데 지금 그 상임위 통과하면서 물론 뭐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법안들이 좀 바뀌는 경우가 왕왕 있긴 하지만 네. 언론중재법에 제가 아까 이제 피해 규제 기준의 방식이 너무나 일관성을 잃고 있다. 그러니까 뭐 매출액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다가 이거 취소하고 그다음에 기자 구상권 청구 문제도 또 없어지고 네. 또 뭐 고의 중과실의 피해 입증의 주체도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법이 계속 바뀌고 있다 보니까 네. 과연 이게 좀 충분하게 논의가 돼서 이루어지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위 신뢰성의 이제 부분이 의심이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네. 외신 기자 클럽의 이 적용 외신에 대한 적용 범위 논란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법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한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권에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과연 이렇게 밀어붙였을 때 국민들에게 어떤 이번 언론중재법을 통해서 가짜뉴스의 피해를 막겠다라고 하는 그 취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예. 하는 점에 있어서 좀 상당 부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들면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7시간 문제에 대해서 산케이 신문 그 서울특파원이 네. 이제 보도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거는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법이나 이걸로 이제 적용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이 언론중재법을 가지고 이 사람을 중재법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거조차도 지금 기준이 안 마련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법을 불쑥 통과시켜 놓으면 만약에 외신에서 그런 문제가 터졌을 경우에 예. 외신에서 국내 언론 여러 가지 뭐 재벌이나 뭐 권력형 문제 터졌을 때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이거를 판단할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들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예. 확실히 지금 여론이 안 좋은 거는 사실인데 일단 내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본회의 직전에 의총을 통해서 민주당은 최종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결정하겠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강행 분위기가 더 강한 것 같은데요. 내일 일단 결론이 어떻게 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윤희숙 의원 관련한 내용은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우원식, 김용민, 김남국, 김영배, 전재수, 장경태, 양이원영, 신현영, 민영배, 한준호. 제가 예타 정보를 빼돌리고 박근혜 정부 기재부에서 1년 반 일했던 제 제부가 기재부 내부 정보를 빼돌려서 투기를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각한 범죄를 타인에게 씌울 때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상식조차 내다 버린 것입니다. 평생 공작 정치나 일삼으며 입으로만 개혁을 부르짖는 정치 몰입애들의 자기 고백입니다. 원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의혹은 해명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근거도 없기 때문에 반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들이 정치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합수본에 다시 의뢰하겠습니다.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고 아버지의 자필 편지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박창환 교수님, 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친의 농지법 위반, 또 주민등록법 위반, 뭐 투기 의혹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 언급하긴 했습니다. 해명이 잘 된 기자회견이라고 보세요. 뭐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억울한 측면들을 이야기를 하고 증거 있냐? 증거 있다면은 내가 사과할 텐데 안 그러면은 당신들 다 물러날 준비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단 공수처에다가 수사를 자기가 의뢰한다고 그랬는데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네. 본인이 당시에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고 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치권에서 이런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과거에 조국 장관 문제도 사모펀드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내부 정보를 갖다가 이용한 근거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의혹 제기가 네. 됐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첫 번째 기자회견하고 두 번째 기자회견 사이에 네. 뭔가 변화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 투기의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는데 좀 사실상 뭐 투기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예. 그 다음에 법 위반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윤희숙 의원의 그 두 번째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 예. 네. 조금 의미가 좀 퇴색되는 측면이 좀 있지 않았느냐. 아하. 그리고 본인이 KDI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 또 제부가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네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할 필요가 있었다고. 예, 해명이 석연찮다 그런 말씀이세요. 이현중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두 가지 층위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윤희숙 의원이 본인의 어떤 특권과 권한을 이용해서 또 네. 본인의 자금을 이용해서 불법을 했느냐는 이제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본인의 부친의 문제 같은 경우도 포괄적으로 보면 국회의원의 일단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도 책임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부친이 보면 지금 일단 본인의 투자 목적으로 했다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일단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죠. 언론 그런 인터뷰를 취재 발언이 통해서 나왔습니다. 본인이 뭐 처음에 건물을 사려고 했는데 예. 보니까 거기가 투자하기가 좋다고 그래서 예. 샀고 그 연세도 이제 많으시기 때문에 실제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샀다고 보기는 어렵다. 네. 본인도 뭐 스스로 인정을 하고 예.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책임과 그다음에 윤희숙 의원이 그럼 예를 들어서 본인의 돈을 아버지한테 줘서 투자를 했다는 건지 예. 아니면 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제 하는 기관이 KDI니까 예. KDI에 있는 정보를 예를 들어 빼내서 투자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그렇죠. 문제는 지금 이제 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KDI에 근무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타에 대한 정보를 얻었지 않았겠느냐는 그냥 단순한 추측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KDI에 근무한 사람들은 다 예타 이런 의혹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그럼 그거 근거를 대라. 그래서 본인이 이야기한 게 그럼 내 IP 주소, 그다음에 나 모든 통신 기록 다 공개하겠다. 그리고 본인이 또 이 본인의 은행 거래 내역을 다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면 본인의 자금이 아버지한테 관계 있느냐? 그리고 본인이 30년 동안 아버지하고 사실은 뭐 떨어져서 독립생계로 해서 살았는데 좀 구체적 그 8억이나 들은 돈에서 본인의 돈 있다라면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이제 그런 이제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한 이제 본인의 대응 차원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그냥 의혹일 뿐이죠. 순순히. 예, 예. 문제는 이제 이 의혹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합수본에 가서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라면 뭐 윤희숙 의원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뭉뚱그려져서 무조건 나쁘다는 식으로 저는 그런 의도는 있다고 봐요. 왜냐 윤희숙 의원이 부동산 문제를 그동안 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네. 그 메신저의 어떤 도덕적인 측면을 공격을 하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어떤 좀 이 국민적 여론이 좀 희석되지 않을까라는 의도성을 가지고 공격하는 걸로 해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공격의 포인트가 좀 분명해야 된다. 그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윤 의원 부친이요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요. 땅을 사면 여기에 산업단지가 생기고 전철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좀 욕심이 나더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 산업단지 전철 얘기는 어디서 들은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명확한 증거나 아직은 뭐 네. 근거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추론을 할 뿐이죠.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더 해명돼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근데 다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아니라 분명한 투기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인정할 부분을 확실하게 좀 인정하고 다만 불법, 아까 윤희숙 의원도 스스로 얘기했다시피 내부 정보를 갖다가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이제 윤희숙 의원이 앞으로 이제 다퉈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친의 이야기도 또
그 본인의 이야기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윤희숙 의원이 뭐 지금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봐요. 이미 본인이 내로남불, 여권의 부동산 내로남불을 맹비난하면서 5분 스타로 등극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예.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이제 정치적인 공방으로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결론은 결국은 합수본 수사를 통해서밖에 밝혀질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혹은 계속 있지만 결국은 네. 뭐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본인과 관련한 의혹은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이고 이제 주목이 되는 건 윤희숙 의원이 본인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지 사직서가 처리가 되는 것인데 민주당에서는 전반적인 기류는 어떻게 지금 사퇴를 시키냐라는 기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우리 통과시키겠다 이런 목소리 또한 들립니다.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혹여 윤 의원의 사퇴서가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윤 의원 사퇴 쇼에 들러리로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윤 의원 사퇴안을 부결시키는데 저는 앞장서겠습니다. 이거는 쇼하는 정치이고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이지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닙니다. 자, 강병원 의원이 이제 사퇴안을 부결시키는데 앞장서겠다. 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근데 국회의원이 자기 의원직을 던지는 것만큼 책임지는 행동이 뭐가 있죠? 이게 왜 쇼라고 저는 하는지 이해가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자기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자기 의원직을 던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수사를 받든지 뭔가 특권을 던져버리겠다. 이게 왜 쇼가 되는 거죠? 저는 참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우리가 보통 보면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사퇴를 할 경우에 일단 국회 본회의 회기 중일 때는 국회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일단 가결이 돼야지만이 이제 이 사퇴가 허용이 되고요. 예. 본회의가 아닐 때는 이 국회의장의 결재에 따라서 일단 사퇴가 됩니다. 비례대표는 탈당만 해도 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네. 되죠. 그런데 지금 윤희숙 의원이 본인이 이런 어떤 논란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지금 사퇴서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처리를 해야죠. 예. 근데 그 처리를 안 하겠다는 저는 민주당의 태도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처리라면 어떤 방식의 처리를 시켜야 된다고 보세요? 결국 이제 본회의를 열어서 이게 예.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무기명으로 투표를 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꼭 통과시켜라 이 의미는 아니시고 아니,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상정을 시켜라라는 그렇죠. 국회의원들 말씀이시죠. 본인들 예. 뜻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럼 당연히 상정을 해서 무기명 투표를 해야죠. 예. 그리고 만약에 윤희숙 의원의 본인의 의지가 강하다면 회기가 끝난 다음에 국회의장이 저 사퇴서를 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거는 문제는 안 되는 부분인데 네. 이거를 사퇴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퇴쇼라는 거는 사퇴한다 그랬다가 안 하는 게 사퇴쇼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몇몇 의원들이 보면 저 본인 그 성추문이 있고 등등 할 때 사퇴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시 슬며시 들어와서 아니, 예. 그게 사퇴쇼예요. 예. 근데 사퇴하겠다는 게 왜 쇼가 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박 교수님, 내일 지금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어요. 지금 회기 중이기 때문에 상정해서 뭔가 가부간 결론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미룰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미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퇴쇼라는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공언을 했습니다. 민주당보다 결과 나오면 민주당보다 더 세게 조치하겠다. 그런데 12명 중에 6명만 지금 탈당 권유를 한 상태고 그나마도 뭐 민주당처럼 탈당한 사람은 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희숙 의원만 유독 이제 사퇴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면 네. 민주당이 이 사퇴를 만약에 이제 사퇴를 처리하게 되면 봐봐 네. 윤희숙도 사퇴했는데 너네는 왜 가만히 있냐? 거꾸로 민주당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세게 처리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네. 윤희숙 의원의 사태에 민주당이 오히려 이제 갑을 걸게 되면 공을 넘겨받게 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게 처했던 조치 수사받고 가서 무죄 받고 돌아와라. 이게 민주당이 탈당 권유를 하면서 한 말 아니겠습니까? 야당 의원한테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퇴라고 하는 게 진짜 사퇴 의지가 있으면 회기 끝나고 국회의장한테 결재 받아라 당신이. 왜 우리가 사퇴를 해주냐. 가서 조사받고 지금은 의혹받고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조사를 받겠다고 그랬으니까 조사받고 거기에 따라서 사퇴를 하든지 말든지 이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일단 내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니까요. 본회의에 과연 상정될지 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하니까 그 수사 결과도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대선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두 윤석열 후보를 맹추격하고 있는 홍준표 후보가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을 꺼내 들었는데요. 일단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입에도 담기 싫은 단어가 배신자입니다. 저는 정말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나라를 구한 PK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정신으로 정치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치를 22년째 하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제 양심과 소신에 어긋남이 없이 살아왔다. 저는 한 번도 나라와 국민을 배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과연 배신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대구 경북의 현명하신 시도민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유승민 후보의 반응, 홍준표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응을 보셨는데요. 홍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개도 주인을 잊지 않는데 상갓집 개는 되지 말자. 배신자들 가장 혐오한다.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한다. 이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승민 후보가 아주 격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배신자 프레임을 꺼내 들고 왔어요. 전략적으로 꺼내든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 뭐 다른 후보들을 좀 비유하자면 그렇지만 뭐 개에 비유하고 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현 정권에서 직을 맡았던 윤석열, 최재형 후보나 그다음에 이제 당을 탈당을 했던 이제 유승민 후보나 뭐 이런 것들 겨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요 정당이 무슨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조직이라는 거는 조금 격한 표현으로 그런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즉 정치인은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됩니다. 엄중하게 해야 되는데 과연 정당에 대한 배신이 이게 뭔가라는 걸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럼 홍준표 의원은 본인은 대선 후보로 나와서 일단 낙선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국회의원 출마를 했는데 당에서 출마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당 후보를 떨어뜨리고 당선이 됐어요. 이거는 배신 아닙니까? 당에 대한 배신을 따진다면 이것 또한 배신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본인은 당선됐기 때문에 배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똑같은 건데 결국 이제 지금 당의 경선이 되고 있으니 결국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는 것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배신론을 들고 나오고 또 어떤 면에서 이걸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들고 나온 것인데 저는 좀 더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야당이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예를 들어서 사전 전패했던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과연 그럼 홍준표 후보는 책임이 없습니까? 본인은 그러면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이거는 배신이 아닌가요? 그런 문제로 따지고 보면 저는 독인객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야권에서 지형 변화가 조금 보이기도 하는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랑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격차가 크게 났는데 요즘에 많이 좁혀졌잖아요. 한 자릿수까지. 그런 것도 좀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윤석열 후보의 뭐 그 지지율 하락 추세는 뭐 메시지 관리의 실패, 그 다음에 당 대표와의 갈등, 이 두 가지가 주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홍준표 후보가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특히나 2030에서 좀 올라온 게 눈에 띄는데 이건 이제 그 당대표와 그 윤 캠프 간의 이 갈등에서 이준석 지지를 갖다가 이준석의 어떤 리더십 흔들기를 비판하면서 2030이 이런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좀 지지로 좀 돌아선 게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홍준표 후보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